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 제이스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인천, 대전, 청주 등을 묶으니까 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역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에 710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혜택을 입는 쪽과 폭탄을 맞게 되는 쪽 두 갈래로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오늘은 이 720 부동산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부동산 초보인 불인이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초에는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 위주로 집값 상승이 대단했죠. 서울 외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도드라졌는데요. 이것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마찬가지로 규제 지역이 되면서 상승세가 주춤해졌습니다. 규제를 피해서 산 사람들이 많은데 서울하고 규제를 똑같이 받게 되니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안산, 인천, 대전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세 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집값 상승률이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집값이 잡혀야 되는데 오히려 역풍선 효과가 일어났죠. 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특히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이 지역을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리자 도곡동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집값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빠르게 대책을 다시 내놓은 건데요.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이 상황을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때문인데요. 이미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10년 동안 현금 유동성은 역대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할 곳을 찾아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SBS 뉴스에 나와서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해서 시중에 풀린 많은 돈이 주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많은 돈이 왜 하필이면 부동산으로만 흘러드는 걸까요? 그건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은행에 예금을 넣어봤자 이자 1%도 안 나오는데 물가는 그것보다 더 오르잖아요. 은행에 넣으면 오히려 손해인 거죠.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몇 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누가 아파트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정부에서는 지금 밝힌 대로 주택시장의 높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가격 상승의 반복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도 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서 집을 사서 돈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젊은 층에서도 소위 영끌이라고 해서 정말 모든 돈을 탈탈 털어서 집을 사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30대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비중이 2019년도에는 24%였는데요. 이 비율이 올해 4월 이후로 30.5%, 32.1%, 33.2%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3번은 다소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번 대책에서도 확실한 공급 방안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건 뒤에서 좀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부동산의 높은 기대 수익률, 여기에 30대의 추격 매수 심리, 그리고 공급 시그널이 부족했던 점, 이 세 가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대책이 나왔고요. 우선 부동산의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율을 올릴 예정인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아파트 사서 차익 실현해봤자 세금만 내니까 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부세부터 한번 보면요. 가장 많은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표 3억 이하의 세율이 0.6%에서 1.2%로 2배가 되었고 최고 세율은 6%까지 되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개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1주택자는 9억, 다주택자는 6억 원을 기본 공제를 해주거든요. 빼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는 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람은 정말 고액 자산의 다주택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인이라면 이런 내용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이 대책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렇게 알아두셔도 돼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에서도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0.4%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물론 일반적인 서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건 아니니까 나쁘진 않죠. 하지만 적용 대상이 적은 만큼 이 대책으로 인해서 나오는 매물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서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수요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앞에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아파트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내가 아파트를 팔 때 차익이 나는 경우에 이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아파트를 짧게 보유하고 팔면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의 단기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높인다는 건데요. 아파트를 사고 1년도 보유하지 않고 팔면 이건 주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70%까지 내게 한다는 겁니다. 2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60%를 내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세율은 기본 세율에서 기존보다 10%씩 더 인상을 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증여예요. 이미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높으니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증여를 선택하는 비율만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바로 어제 기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세금 폭탄의 증여로 우회하는 방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4%에서 12%까지 올린다는 이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물이 나올 확률은 더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매물로 많이 나올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다주택자이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 한 채를 팔아야 된다면 어떤 아파트부터 파실 것 같은가요?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거나 입지가 가장 떨어지는 아파트를 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질 좋은 아파트의 공급이 충분해야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6월 1일까지 시행 유예를 줬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 1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취득세인데요. 2주택자는 8%, 3주택자나 법인 같은 경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장난 아닌 거죠. 취득세를 내고 양도소득세까지 내게 된다면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아파트로 투기를 못하게 하는 이 목적만큼은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채만 보유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 2주택자인데요. 실수요자분들 중에서도 여러 이유 때문에 갈아타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8%나 만약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면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다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의 세율을 높이면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 대책들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는 많이 줄어들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 대책들로 인해서 서울의 주요 입지의 아파트가 많이 매물로 나와서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30대 실수요 계층에는 당근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너네에게 이렇게 당근을 줄 테니까 추경 매수는 자제해라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바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 그리고 민영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줬어요. 그리고 금융업 감독 규정상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시켜줬죠. 우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부터 보면요. 국민주택에서 원래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비중이 20%였는데 이걸 5% 높여서 25%가 됐고요.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15%, 7% 이렇게 각각 적용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는 일반 공급은 또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공급 대상자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입지 좋은 곳에 공급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런 대책도 실효성이 있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영주택에서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완화가 되었는데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득 요건이 140%까지 완화되어 적용되니까
전보다 훨씬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업 감독 규정상 서민 실수요자의 기준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감독 규정상 서민은 LTV라고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10%포인트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민의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였던 것이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로 1천만 원씩 상향된 거죠. 생애 최초 구입자는 여기에 1천만 원이 더 얹어져서 9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은 생애 최초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처약 물량도 높여주고 대출도 더 많이 해주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주고 있고요. 아마 이 기준에 맞춰서 대출 금리도 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택 가격입니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이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6억 원 이하, 그리고 5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해당이 되어서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대책인데요. 이미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향, 이것 말고는 특별한 공급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3기 신도시 외의 공급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완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재건축 완화 같은 경우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얼마 전에도 재건축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환경단체와의 관계도 있고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집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